순사의 국어입니다. 오늘은 수험생과 공시생 분들을 위한 독해의 기본을 할 거예요. 여기서 수험생은 당연히 수능 준비하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해당되는 얘기고, 공시생이라 하면 여기서는 9급 위주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급이나 5급의 PSAT도 오늘 다룰 내용이랑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9급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국어나 언어 과목 또는 언어 시험을 처음 공부하실 때 독해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요 네 가지 중에 한 개일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책을 안 읽어왔거나 아니면 글 자체 책을 떠나서 뉴스 기사나 그런 걸 읽는 습관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경험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죠. 독해. 수능이나 9급 국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고, 글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글이 안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수능에도 이런 문장이 나오고요, 종종. 그리고 리트 언어 이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장이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정보가 많아지는데, 그 안에서 정답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지문이 길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역시 수능에서도 나타나고 리트 언어 이해 영역에서도 조금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를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정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수능으로 치면 보기 문제가 그렇고, 그리고 5급 PSAT의 모든 세 가지 영역,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세 가지 영역이 다 그렇고, 리트에서는 추리 논증이 여기에 해당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멘탈이 붕괴되는데, 오늘은 독해 기본이잖아요. 독해 기본에서 해당하는 얘기를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거쳐서 4개 정도로 짧게 올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1번, 즉 글을 아예 처음 읽는 분들을 위한 것과 3번,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지문이 길어져서 힘든 분들을 위한 기본 강의인 거를 알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2번과 4번에 해당하는 얘기도 이제 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채널 메인 타깃이 수험생이거든요. 근데 수능은 여기 4개가 다 들어가요. 수능은 종합평가예요. 그래서 이 4개에 해당하는 얘기 위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이 1번과 3번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2와 4로 갈 것 같고, 제가 생각하건대 국어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어에서 문법이 되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비문학도 물론 많지만 독해, 비문학과 관련된 독해는 요 4개 영상으로 어차피 끝날 내용이어서 요 영상 보고 복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독해할 때 기준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길을 처음 찾아갈 때 또는 모르는 가게를 처음 찾아갈 때 보면 지도 어플을 이렇게 눌러서 가거나, 또는 운전하다가 보면 도로 위에 표지판 있잖아요. 좌회전하면 어디로 간다. 또는 아니면 경복궁 근처에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명 장소를 활용해서 찾듯이 처음 이제 가는 길처럼 처음 보는 글을 읽으려면 이런 이정표로 사용할 기준을 찾아야 하잖아요. 앱이나 표지판이나 장소 같은. 근데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바로 공통점이랑 차이점이에요. 즉, 기준점은 곧 차이점이다. 공통점이다. 근데 차이점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상. 왜냐면 차이점을 잡으면 공통점은 자동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데, 다음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 지문은 2020년도에 9급 국가직 국어 시험으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약간 변환을 해드리면 9급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 중3에서 고1 또는 고2 정도의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보다 쉬워요. 얘가 수능보다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사물 인터넷 정의로 수십억 개의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별로다.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에서 출발하지
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사물이랑 인터넷이 다르다고 서로 구별을 하고 있죠. 사물과 인터넷은 글씨를 좀 제가 못 썼네요.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다른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읽어가면서 찾아야겠죠. 인터넷이 전 세계 컴퓨터를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이 실현된 것이라면 사물 인터넷은 전 세계의 사물들을 컴퓨터로 만들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다. 컴퓨터는 본래 전원이 있고 칩이 있고 이것이 통신 장치와 프로토콜을 갖게 되어 연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원이 있었던 전자기기나 기계 등은 그 자체로 전원이 없었던 요런 애들이 컴퓨터가 되고 이렇게 컴퓨터가 된 사물들이 그들 간의 또는 인간의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다. 즉 여기서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서 변한 것은 원래 이제 전자기기 같은 애들이 컴퓨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원이나 칩이 없는 일반 사물들도 컴퓨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인터넷에서 출발해야 되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출발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컴퓨터나 또는 기기가 아닌 것들 있죠. not 컴퓨터나 기기가 아닌 것들이 사물 컴퓨터가 된다는 소리죠.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납득은 되죠. 그러니까 이 원리 구조는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아닌 것들이 사물 컴퓨터가 되는 게 사물 인터넷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여기서 끊고 현재의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의 차이를 혹자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엄격한 M2M이라는 개념의 근거에 설명한다. 또 이건 또 플러스죠. 혹자는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려면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물의 지능성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이 지문 문제가 글쓴이의 견해를 묻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글쓴이의 견해가 흘러간다고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요 앞부분에서 혹자의 견해 두 가지를 제시한 다음에 이거 사실 다 틀렸어 라고 그릇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무원 국어에서도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제가 짜맞춘 게 아니고 지문을 그냥 읽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나눠야 하고요. 그리고 대놓고 그냥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라고 지문에서도 나와요.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수준에서 출발한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이제는 사물 각각이 컴퓨터가 되고 위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 사물들이 사람과 손쉽게 닿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과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사실 요거 있죠. 대체 컴퓨터나 기기가 아닌 것들이 어떻게 사물 컴퓨터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거는 나오지 않아요. 이 지문에서는. 그냥 된다는 사실만 나오지 어떻게 된다는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런 지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현상 자체가 흘러가는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A가 있을 때 A랑 다른 B를 나누는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처음에 다르다고 아예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를 찾는 거를 의식하고 노려서 찾아야 보여요. 안 그러면 요 지문도 사실 막 엄청 쉬운 지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구급 공무원에서 비문학 지문을 보통 읽고 문제를 푸는 데까지 1분에서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왜냐면 보통 시간 안배를 국어에 20분 정도 하세요. 그 수능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요 짧은 지문이지만 이걸 읽고 선택지 5개 빠바바바왕 하면서 555X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1분에서 2분 안에 해야 돼요. 사실 되게 촉박하거든요. 그 시간 안에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또는 숨겨진 전제를 찾아낸다?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 그런 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모든 지문은 아니어도 한두 지문 정도 쉬운 지문은 할 수 있는데 굳이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은 들죠. 그냥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렇게 가는구나. 흐름이 이렇구나.
얘가 뭔지도 모르겠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도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흐름 자체는 알겠어. 차이점과 공통점만 딱 잡아서 흐름을 잡는 건데 요것도 사실 고1이나 예비 고1 또는 예비 중3이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뒤에 걸 보면 말이 바뀔 수 있어. 요게 이제 고등학생분들이 이제 치셔야 하는 수준의 시험인데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제가 이거를 잠깐 읽어볼게요.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숨 막히죠? 계속 읽어볼게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숨이 막혀요. 양수인의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나왔어요. 점유 개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가 나온대요. 반청량이라고 제가 줄일게요. 그러면 얘네를 가르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여기서부터 노려서 읽어야겠죠.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이거 읽은 거구나.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4일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4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사실 한 번은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읽고 나서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 Y? 이거 한자어가 너무 많아요.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직관적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문제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려가면서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랑 차이점만 잡아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여기서는 한 명이 더 나와. C, D, E 앞에서는 A, B 나와요.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죠.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보면서 딱 드는 생각, 이해하기 정말 어렵다. 한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요거는 잡을 수 있어요. 점유 계정은 2명이구나. 반환 청구권 양도는 3명이다. 또는 3명 이상일 수 있다. 왜냐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잖아요. 얘는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얘는 그냥 A가 B한테 양도할 때.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원주인이 바뀔 때랑 아닐 때로 이렇게 차이점을 잡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현상에 대해서 그림을 막 그려서 뭐 A는 B한테 이렇게 가고 C, D, E 뭐 이런 과정을 손으로 쓸 수 있죠. 손으로 써서라도 이해하면 좋긴 한데 시험장에서 사실 100% 이걸 그렸다고 무조건 이해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만약에 그렸어요. 그렸어. A, B랑 C, D를 그렸어.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멘탈이 망가져요. 차라리 그냥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차이점만 딱 잡아서 이해는 안 되는데 얘 2명이고 얘 3명이야 라는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실전적이에요. 그게 실전적이에요. 왜냐면 저렇게 그렸는데 또는 과학 지문에서 막 그림 그리는 상황 나오잖아요. 물리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럴 때 그림을 그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멘탈이 나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직관력에 따른 거라서 수업에서 뭐 큰 실익이 오는 건 아니어서 이거는 본인이 한 번씩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해보고 나는 도식화를 해보니까 바로 이해가 된다. 이런 사람은 해도 되고 난 도식화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다음 문단 읽어볼게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해야 되는 생각은 위에서는 양도인이 소유자인 경우를 아마 전제로 깔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야 돼요. 반대 해석이라고 하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PSAT에서는 이거를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데
위에 만약 여기서 갑자기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 말을 한 이유는 위에서는 아마도 양도인이 소유자인 경우구나라고 깔아야겠죠. 그게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문단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즉 여기서는 양도인이랑 소유자가 같은 경우고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여기서 두 번째 문단 실제로는 네 번째 문단이에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깔고 가는 거죠. 취득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유예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으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기 쉬우라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어요. 근데 얘가 주인이 아니야. 얘가 주인이 아니고 얘가 얘한테 준다고 뭔가 계약을 했어. 원주인이 아니야.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준다고 계약을 하고 얘가 그거를 주의를 했는데도 모른 채로 그냥 계약을 했어. 근데 얘한테 계약권이 생긴다, 소유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뭐가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읽으면.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이 지문 독해가 끝날 때까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해 못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시험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해소를 못해요. 그 상태로 이거 읽어볼게요. 이것을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죠. 점유 계정으로 지금 선의취득이 안 된다 하잖아요. 선의취득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주인이 아닌 애가 넘겼는데 얘가 주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주인한테 있는 소유권을 뺏는다. 이해가 돼요? 요 사실 뒤에 문단이 한 문단 더 있는데 그 문단을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요 문장 하니까 주인이 아닌데도 얘한테 양도했을 때 소유권이 취득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를 다만이잖아요. 다만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위에서는 취득한다라 했죠. 근데 여기서 다만을 깔면서 점유 계정으로는 못한다 했잖아요. 점유 계정으로는 해서 으로는 얘한테 한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의미상으로 점유 계정만 못한다잖아요. 여기서 넣어야 됐던 생각은 반환 청구권 양도에서는 선의 취득이 된다예요. 그게 아니면 사실 케이스가 점유 계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 반환 청구권 양도가 만약에 선의 취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둘 다 안 되는 거여서 선의 취득은 애초에 안 된다라고 깔아야지 위에서 뭐 선의 취득이라 한다. 그리고 밑에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얘를 반대 해석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수능의 추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해를 필요로 하는가, 즉 이 선의취득이 대체 어떤 원리로 왜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이라는 접속사를 보고 또 점유 계정으로는 이라는 조사 또는 어미를 보고 그리고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 간의 정보 간 관계를 보면서 선의취득이 있는데 그 점유 계정으로는 못해. 아 그러면 반환 청구권 양도로는 된다는 소리구나 라는 식의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문장 구조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랑 상관이 없어요. 추론은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 이걸 하려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나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차이점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라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통점과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독해할 때는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이 기준점을 가진 채로 길을 찾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그냥 정보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대놓고 이 어려운 문장이 막 남발하고 한자어가 많이 쌓여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지만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잡는다면 난 차이점을 잡겠다 라고 노리고 읽으면 그래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죠.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지금 되게
정보가 이렇게 딱 4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수능 선택지가 5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딱 하나는 추론을 해서 찾아야 돼. 그러면 이거 4개로 낸 다음에 이 정보 끌어가가지고 선택지로 하나 내는 거예요. 오답선지. 실제로 그렇게 보기 문제 내서 애들 다 죽었죠.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20분이 넘어가는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문을 독해할 때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독해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독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정리하는 기준점을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찾아야 되고 그 분석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이 기준점으로 차용하길 권하는 게 차이점과 공통점이고 요것만 잡아도 어지간한 문제 95%에서 거의 98%는 풀려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45문제에서 비문학이 이제 17문제일 텐데 14문제에서 15문제는 차이점만 잡아도 풀려요. 거의 그래요. 거의 차이점만 잡아서 정보를 정리하고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풀면 풀립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을 요약하면 오늘 수업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제 글을 읽을 때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 기준점은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다. 특히 차이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아무리 어려운 글이어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구급공무원 분들도 있고 수험생 분들도 있고 예비 뭐 중3, 고1, 고2 다 있는데 하루에 적으면 2지문, 많으면 3지문 이상 차이점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차이점 이외의 요소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 요소들을 다 알려드리면서 연습을 해보라 하면 여러분들이 못할 거예요, 아마.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차이점만 갖고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문제에서 그 차이점만 가지고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풀리는지 확인을 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이런 지문들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카페에 올려서 할 테니까 카페도 가입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